왜 그들은 상대방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까? 악성 자기애자의 희생양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기상의 격차를 상대에게 내보이는 실수를 한다는 점이다. 악성 자기애자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가늠한다. 가끔 희생양은 자신도 모른 채 악성 자기애자가 갖고 있는 나쁜 자기상을 언급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 점에 대해 자문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의 자아상을 깔아뭉갠다. 악성 자기애자들은 내적 갈등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갈등을 느끼면 그것을 곧바로 타인에게 전가해 버린다. 그것이 악성 자기애자들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다. 그들의 두 번째 목적은 자기상을 높이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악성 자기애자는 희생양을 동경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하고만 사귄다. 존경하지 않으면 아예 옆에 가까이 두질 않는다. 라셀은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그녀의 팀장 역시 똑같이 영업 업무를 담당한다. 라셀의 잘못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상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냈다는 점이다. 그 이후 팀장은 끊임없이 라셀을 괴롭혔다. 라셀의 계약을 따오면 이를 본체만 채 했고 근소한 차이로 지각을 한다든지 사소한 일을 까먹는 등의 작은 실수에도 매섭게 꼬투리를 잡았다. 라셀이 팀장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자 팀장은 내 스스로 자초한 불행이야 라고 비꼬았다. 악성 자기애자들은 사실 자기보다 내면이 더 강한 상대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드높인다. 보통의 동등한 관계에서라면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서로 상대방이 더 강한 자기애를 느끼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악성 자기애자들은 그렇지 않다. 클로드 라카미가 말했듯 그들은 주는 법은 모르고 오로지 받는 법만 안다. 그들은 희생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드높이기만 할 뿐 상대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법은 결코 없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무시할 뿐이다. 그들이 자신의 증상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다. 재미있는 점은 악성 자기애자도 또 다른 악성 자기애자인 상대에게 걸려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투사할 필요 없이 자신의 증상을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유형.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 연구하며 저술한 크리스토프 카레는 그의 저서에서 희생양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희생양들은 대체로 인심이 후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사랑스럽고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공고히 쌓고 있으나 한편 요령 없이 순진에 빠진 모습도 보인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누군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바라며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피해자들은 타인을 보호해주려 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달래준다. 쉽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비판적 시각과 자율성과 존엄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하려 노력하며 자신이 가진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한다. 타인에게 쉽게 종속되며 살아가는 대상에 대해 환상을 품는 일도 많다. 그 환상 또한 오래간 지속된다. 자신의 사랑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만만해하며 현실을 직면하여 보기를 원치 않는다. 희생양은 본인이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 희생양은 마조이스트의 기질을 보이기도 한다. 독착자에게 자발적으로 고통이나 조롱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착자도 희생자도 모두 자기에게 결핍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결핍은 자신의 능력을 단시간 내에 보여줘야 하는 특정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때 피해자가 만약 자신감을 다시 회복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결핍은 구조적인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열,
부정, 투사 등 동일한 유형의 기제를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희생양들은 도착자와는 달리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쏟고 연인에게 다시금 자기 애를 심어준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도착자는 이를 못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과 친절과 선의를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뒷장에서 보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친절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다. 묘목원 운영을 위해 장 피에르는 에스텔, 카르린, 카트린, 소피 그리고 나탈리를 고용했다. 몇 개월 동안 장 피에르는 때론 유혹하고 때론 폭언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그녀들을 괴롭혔다. 이에 그녀들은 단합하기로 결정했다. 장 피에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이 너무나 강하게 단합된 걸 깨닫고 위기감을 느낀 장 피에르는 경영난을 이유로 그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았다. 장 피에르의 악성 자기애적 마수에서 벗어나자 여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카트린과 소피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카트린은 조경 사업을 시작했고 소피는 본인의 묘목원을 창업했다. 에스텔은 오랜 시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상하 수직 관계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한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대표직을 맡으면 더 이상 상사를 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장피에르와 전화든 편지든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나탈리는 해고 이후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각자 처해 있는 조건과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다른 방식을 보인다. 더 강해지거나 여전히 그늘해지거나.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녀들 중 그 누구도 팀워크나 상하 조직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찾지를 않았다는 점이다.